자, 37페이지 귀족과 탁월함.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양육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양육은 이제 도덕적이면서 실제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양육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둘 다 키우는 건데 자, 뭐가 이제 양육이고 뭐가 교육인가 이 차이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 양육의 내용을 네 번째 줄 보시면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 실제적인 것을 다루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줄 보시면 계명의 형식으로 돼 있고 또 그 다다음 줄 보시면 이제 기여와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육.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트로페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자체로 이제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기르는가? 하나는 이제 도덕적인 거,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거라고 하고 이 두 개가 다 기회라고 하는 거와 관련이 돼 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는 테크네라고 하는 건데, 자, 기술하고 플러스 예술 이 말이 합쳐져서 이제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예술의 개념이 뭐 지금 우리처럼 이제 파인 아트처럼 이 파인 아트는 거의 근대적인 개념이에요. 파인이라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자, 뭐 우리가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이제 근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귀족 계층, 사회 상층부 사람들이 향유했던 어떤 고급 문화를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제 예술은 어떻게 보면 삶 전반과 관련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술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두를 만드는 거, 뭐 말을 타는 거, 뭐 양을 치는 거 이거 전부 다 뒤에가 테크네가 붙어요.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술이라 가지고 뭐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저렇게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도덕적인 관습들을 배우게 되고 또 실제적인 기술들을 연마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에게 경배하라, 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뭐 이런 규율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랙티컬 위스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이건 이제 슬기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이제 논문에 한번 슬기라고 썼다가 뭘 이런 용어를 쓰냐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렌이라고 하는 머리, 이게 이제 머리인데 원래는 이제 횡격막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들을 전부 다 실천적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양육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제도화가 되면 이제 성문법 또는 이제 법의 형태로 이것들이 이제 정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라틴어로 이제 영어로 이제 edu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말이 에라고 하는 away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두고라고 하는 말, 이끈다, 리드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끌고 나가는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파이스라고 하는 아이를 아고라고 하는 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정한 장소나 영역이 있고, 항상 제가 또 얘기했지만 고대에서는 선은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으로부터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 놓는 것이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고대 그리스에서 또는 이제 로마 시대에서 사용되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졌던 기회, 기술 또는 도덕적인 사유, 이것으로부터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생물학적인 상태에서 끌어내서 뭔가 다른 영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양육이 아닌 교육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내적으로 완결된 특정한 인간형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은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이 안 되죠. 인간인데 뭘 인간이 어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양육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징들을 반영하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일정한 형태의 모양이 이미 갖춰졌는데 양육이 되면 그거를 벗어나서 이건 인간이 아니고 다른 게 인간이다. 그래서 영역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이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을 벗어나서 지금 현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삶을 벗어나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삶,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거나 적어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런 어떤 기술들을 연마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뭔가 복지적인 것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사님도 말하신 것처럼, 자, 헤시오도스가 지금 날과 일들에서 농민들이 탁월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 사람들이 여유를 갖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 제 얘기는 네. 탁월성이랑 관념적인 언어를 넣어주면서 네.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자꾸 여유라고 하는 거를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탁월한 거라고 교육들만 그냥 상식인 거죠. 아니, 농사를 짓는 게 탁월한 게 아니라 농사 말고 이 농사를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농사 말고 이룰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게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세계 질서에, 그렇죠, 내면적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상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유예요. 이거는 18세기 이후에 나와 있는 문화 독점 현상에서 벌어지는 사고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잘 먹으면 어떻게 남이 못 먹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얘기했잖아요. 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영역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사를 참여하든지 논밭에서 밭을 갈든지 그게 중요한 게, 그게 탁월성이 아니라 삶에서 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역으로 옮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전투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논을 밭을 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사유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전투에 나가고,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영웅이 아니라 전투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마음, 태도, 내가 논을 밟고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 태도, 이거를 지금 중시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 자꾸 현실로 내려오지 마시고 지금 영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만 유념을 해두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헤시오도스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선생님. 그러니까 만약에 농민에게 무한 시간을 주고 무한 능력을 부여했을 때 농민이 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귀족이다 뭐다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철저하게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진화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농민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족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내면성은 지향하라는 이야기인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이부동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데, 똑같이 태어나지 않는 걸 자꾸 똑같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러니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에도 역시 귀족이 있고 프랑스에도 역시 귀족이 있고 귀족을 엎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음반의 99.9%가 5명의 작곡가들이에요.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그걸 엎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엎어먹지 못해요. 자,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념적인 것이지 그거가 구현된 사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존 러스가 정의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태어나면서 IQ 140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저처럼 75로 태어나요. 이게 엄연한 생물학적 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무질서한 사회에서 서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화이부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자는 거죠. 그게 지금 영역의 지금 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물학적 사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예. 누군가는 140이고 누군가는 75라고 하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DNA에. 그러면 그 사회에 그러면 뭐 140 먹은 애들이 다 먹을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최소 수혜자에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정의 문제. 거기서 철학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어쨌든 계급은 계속해서 가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걸 계급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IQ 140으로 태어나는 게 계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 여기도 지금 자꾸 얘기했잖아요. 주인이나 귀족이라고 하는 게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농민, 여기는 그냥 말할게 농민이 네. 농사만 지으면서 네. 그 내면적인 걸 추구를 하는 그 사람이 귀족인 거예요. 거라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래서 귀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 아리스토크라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라시라고 하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이 지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귀족인데 자 이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게 베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혈통만 베스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 가능성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지금 현실 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쓸모없는 귀족들, 나쁜 귀족들을 생각하시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이분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럴 거. 저도 이제 똑같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영역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영역의 문제. 아까도 영역의 문제라고 했던 것은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부조리하니까 지금 현실적인 삶을 부조리한 삶을 또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영역, 형이상학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83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훌륭함, 칼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럼 이 영역이 뭐냐? 이제 칼로스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칼로스. 자, 칼로스는 원래는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인데 뭐가 아름다운가? 이건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자, 이걸 추구하는 것이 뭐 정치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뭐가 훌륭한 것이냐, 뭐가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건 파인아트 이것도 파인이라고 하는 말도 다 칼로스의 번역어예요. 자, 훌륭한 예술, 아름다운 예술인데 뭐가 훌륭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듀샹의 변기. 자, 듀샹의 변기가 과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느끼는가? 자, 이게 이제 현대 예술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름다움이란 뭐냐? 심리적인 어떤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적으로 뭐 수학적인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주 천문학적인 이론들을 뭐 떠올리면서 막 그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통찰인가? 이런 물음들이 이제 이 예술의 정의와 관련,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8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유용함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훌륭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소망이나 이상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형이고 소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을 가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DNA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이상적인 사회라든지 이상적인 국가라든지 이상적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인간의 총체적 형성, 또 인간의 외형적 현출과 출생, 그리고 내적 함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무조건 의식적인 훈육, 디서플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플라톤은 혈종 좋은 견종. 자, 뭐 굉장히 좋은 형태의 개를 육성하는 것과 이제 비교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시대적인 이제 그 타이틀이 이제 귀족에게 허용이 됐는데, 그것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 칼로스 아가토스라고 얘기하는,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훌륭한 사람의 귀족의 특징은 칼로스하고 아가토스다. 칼로스 아가토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인 것으로 환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상향, 유용성은 관련 없는 정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사 문학이 등장하고, 지금 이제 철학이 등장하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9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위에 부분에 이제 민중 문화하고 귀족 문화, 자, 이런 이상향을 구축하면서 자, 귀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등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중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삶에서 거기서 국한되어서 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뭔가 고상하고 인간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시도들은 39페이지 이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 교육은 점차 정신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민족적 귀족 이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유의 틀, 사고 방식, 멘탈리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지,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떤 좋은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인가, 뭐 아닌가, 농민인가, 뭐 실제적인 어떤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가, 이거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지만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농민이지만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 있다라면 지금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위치가 바뀐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생물학적 DNA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영역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 줄 보시면 파이데이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교육 방식.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을 벗어나서 뭔가 생물학적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로스 아가토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좋음이라고 하는, 칼로스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고, 아가토스는 이제 좋음이라고 하는데,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시대적으로는 이제 뭐 영국에서는 젠틀맨이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유해 역사적인 어떤 산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자도 이제 주나라 예법을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하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국 시대가 되면서, 제자백가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혼란하게 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옛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주나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적인 귀족들의 삶들, 그런 귀족적인 삶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하고, 또 백성들은 지도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파이데이아의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개념이 이제 기원전 5세기경에 처음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거죠. 생물학적인 삶을 살다가 거기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기원전 3만 년에서 7만 년 전 사이에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인지혁명. 기원전 3만 년 전에서 이제 7만 년 사이.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네안데르탈인이 동시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시대적으로 겹쳐요. 자, 그런데 이제 왜 네안데르탈은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는가? 뭐 이건 가설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굴벽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굴벽화, 알타미르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었느냐? 자, 종교적인 죄의식, 다시 말하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빗살무늬 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섹시한 손도끼라든지. 자, 그릇만 만들면 되지 왜 여기다 빗살무늬를 넣는가? 그것도 맨날 며칠 걸려서. 이런 어떤 장식 같은 게 유용하지가 않죠. 유용하지. 그러니까 인간은 인지혁명 기간에 들어가면서 자, 유용성보다는 어떤 다른 형태의 고상한 삶들을 추구하는 것들이죠. 고상한 삶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자, 네안데르탈인들은 멸종했지만 네안데르탈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뇌 용량이 컸고 골격이 더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는가? 뭔가 생물학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시도한 거죠.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이때 이제 언어가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을 만들게 돼요.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자, 100만 단위, 또 로마 제국 같은 이제 1억 단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들이죠. 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필요해요, 이념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자,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식민지라든지. 죽고 죽이는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 사람들이 저런 방식의 사유들을 공유하는 방식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을 이제 최초로 개발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이야기했었고, 프로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건 이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향연을 통해서 읽어가면 자, 소피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철학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프로네시스는 우리의 어떤 DNA, 생식적인 삶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내는 기회의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프랙티컬한 기술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인간은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이 소피아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철학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통의 문제, 그것도 영원한 고통의 문제. 단순하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의학이나 뭔가 약학이나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해결되는 건 프로세스로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단순한 고통도 있지만, 자, 만성 질환처럼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질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질환. 자, 질병이 있어요. 질병은 자, 약을 먹거나 자,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만성 질환이 생기면서 만성 질환은 뭐예요? 고혈압이든지 뭐 콜레스테롤, 당뇨. 이거는 약을 먹으면 현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자기는 계속 아픈 거죠. 계속 아프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는. 현상 유지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을 이겨내야 될 어떤 근거들이나 그런 성찰들이 필요하죠. 그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소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소피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로소피아가 뭐냐? 이런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철학적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은 파이데야,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프로세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세상이 업서더티해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불합리하죠. 불합리. 자, 까미라든지 사르트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놓은 게
실존주의 철학인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귀족,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뭐 좋은 사람 나올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죠. 또 흉악범이 나온 거. 히틀러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제 까뮈는 뭐 이게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자, 까뮈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자살. 자, 생물학적 자살에 죽어버려요, 그냥. 아, 이 세상 살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철학적 자살. 철학적 자살인데 이거는 천국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앞으로 천국에 갈 거다. 그래서 지금은 잊어버리고 이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아픔을 이겨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동물농장 보면 거기에 돼지들이 가야 될 곳을 이야기하면서 수거 마운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천국에 설탕으로 된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일련의 효과들을 불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정확하게 그리스 철학이 이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철학적 자살.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이 고통과 불합리함에도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 근거, 중요성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국이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고, 자, 이런 세계는 우주와의 합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천국으로 보면 이제 기독교로 가는 거고요. 타락 신앙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스 신앙은 이제 죽으면 우주와 합일이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 또 뭡니까? 까미가 세 개라고. 즐기라는 거예요. 엔조이. 그러니까 보헤미아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은 불합리하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약간 마약 같은 느낌. 예, 다 마약도 하고 섹스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철저하게 그걸 살아라죠. 그 시시포의 신화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죠. 까미의 삶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았었고. 예? 전도서에서 나온다고. 저기 다 하라고요? 아, 즐기라고. 아, 즐기라고요? 예, 도덕적으로. 목사님 아니라면 왜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아, 제가 공부했잖아요. 예. 공부한 거 신학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전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40페이지에 이제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죠. 탁월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탁월함 개념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럼 교육의 내용은 뭐냐? 탁월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탁월함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서는 덕으로 다 번역을 해요. 덕으로 번역하는데 이제 덕으로 번역하면 좀 도덕적인 의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상에서.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탁월함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네시스가 실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자, 이 필로소피아의 소피아는 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을 해결하는 거. 이거를 스스로 어떤 가치들을 창조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일부 일처제죠. 자, 우리에게는 생물학적인 DNA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씨를 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남자가 오직 한 여자만, 한 여자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관념이에요. 우리 DNA와 정반대, 위배되는 사실이죠. 그거를, 자, 저런 소피아라고 하는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저걸 이제 유발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자유, 정의, 평등.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모두 다 남자가, 여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도 XY, XX 염청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얘기하고 자기 여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라고 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 봐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렇다는 거죠. 뭐 동성애 찬성하고 떠나서 왜 인간이
실제 생물학적인 사실을 벗어나서 뭔가 만드냐 이거죠. 그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동물들도 하는데요. 예? 동물들도 동성애 하던데. 그건 그냥 그런 거죠. 동물용권이 나오고. 그러니까 동물이 하면 우리도 다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 동물들 동성애 하니까 예. 혹시 내면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 않나. 예. 아니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것이 XY의 XX 염색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인 베이스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의 요점은 동생이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었겠죠. 뭔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놓은 가치 개념들. 자, 그런 어떤 가치 개념들이 여기서 이야기는 덕이라는 거죠. 그게 아레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레테를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레테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구두를 잘 만들거나 아니면 뭐 말을 잘 타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레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여기서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레테 개념은 이상형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건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아레테가 어떤 말에서 나왔는가라고 할 때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레테는 이제 아라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아라오마이라고 기도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희망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없어. 기도를 왜 하겠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도를 왜 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신에게 요구나 요청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야훼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뭔가 이제 우주의 질서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내가 마치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힘들을 이제 우리가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기원하거나 아니면 그걸 닮아가는 거 이게 이제 아레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예수가 죽을 때 내 영혼을 맡깁니다처럼 자신의 삶을 전부 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역의 옮겨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뭐 안 돼, 저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에 들다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욕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탁월하면 이제 사회적 인정을 포함한 게 있고, 뭐 주목과 존경받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는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자,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탁월한 개념은 호메로스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인간의 장점을 표현한 동시에 인간이 아닌 존재의 뛰어남, 예를 들어서 신인들의 힘이라든지 좋은 말들의 용기나 빠름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걸 추구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마음에 드는, 이것이 아리스토텔처럼 뭔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기원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41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인간이 아닌 영역에서 사용되고 나중에 이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자, 이걸 이제 인간의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전사, 뭐 경기자들 이런 개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세 번째 개념으로 이제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아레테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자, 지도자 계층, 특별히 이제 귀족 계층에서는 하나의 의무였어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치심이 발휘되는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또 이제 그리스도라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필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게 도덕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이론하는 하나는 여기서처럼 수치심.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있어야 돼요. 제3자의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도덕적인 또는 이런 어떤 규칙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옛날에 이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뭐죠?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때리고, 예, 그랬죠. 그리고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바지에다 자다가 오줌 싸면 소금 받으러 돌아다니라고 해가지고. 그거 다 안 하셨어요? 뭐 안 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이게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죄의식이에요. 자,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건 이제 뭐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초월적인 존재가 또 심어 놓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게 수치심과 죄의식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는 또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수치심도 스스로 내재화시키면 다른 보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도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일리아스라든지 뭐 오디세우스라든지 여기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어떤 형태의 탁월함들이 존재하고, 그 탁월함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했을 땐 우리에게는 이런 형태, 여기서 아이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치심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양심. 자, 양심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의식은 이제 콘셔스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도 자, 라틴어 쿰이라고 하는 말과 스키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둘 다 뭐냐면, 쿰은 뭐뭐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스키오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누구누구와 함께 아는 거죠. 신과 함께 알거나 우주적인 질서와 함께 알거나. 그러니까 뭔가 규범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규범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비추어서 인간이 양심적인 가책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어떤 DNA 과정으로 인간이 삶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은 어떤 도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상실하거나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형태의 괴로움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염치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이걸 이제 네메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메시스. 자, 그리스 사람들은 분노도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오르게라고, 자, 이거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물학적인 분노죠. 자신의 어떤 감정 조절 때문에, 생활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 이 네메시스는 도덕적인 분노예요. 뭐 거룩한 분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것과는 무관하게 신의 분노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어떤 비난과 관련해서는 이 네메시스는 신이에요, 신. 오르게는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이. 왜? 도덕 법칙이나 도덕 원리 또는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막혔을 때, 또는 그것이 좌절됐을 때, 자,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아니면 분노의 여신이 이것들을 이제 전개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런 어떤 분노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43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시면, 탁월함의 상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투쟁이 전개되고, 투쟁과 쟁취는 진정한 남성의 탁월함을 평가할 불의 시험이다. 이건 이제 남자는 이제 그냥 뭐 문자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용맹이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건 이제 아리스테이아 말은 이제 아리스토스에서 나온 게 우수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용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말도 이제 아리스토스라고 하는, 자, 아까 칼로스의 최상급이 아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스하고 아가토스하고, 자, 이것을 가장 잘 추구했을 때 갖는 것이 이제 이런 아리스테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될 가장 탁월한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에 도달하면 인간은 에우다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된 거예요. 이 에우다이몬이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신이 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능성들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거. 근데 이제 해피니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현대어에서는 이건 해피라고 하는 우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찰나의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개념이라면 고대에서는 자신이 이런 또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이건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죠. 뉴턴의 사과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탁월함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라오마이처럼 기도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네메시스 분노를 해야 되고 끊없는 투쟁과 분투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바로 아레스테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일리아스에서 귀족 남성의 좌우명은 항상 제1인자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인물이 된다. 이거예요. 항상 제1인자가 되고 이 제1인자를 아르코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르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지휘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와는 다른 것은 평등주의가 폐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기본적인 교육관은 평등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다 똑같다. 이게 아니라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삶에서 투쟁과 쟁취를 통해서 최고의 인간, 최선의 인간, 가장 뛰어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어떤 상대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 어제 나와 비교하라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과 뭐 키가 작냐, 뭐 IQ가 몇이냐 이러면 잘못 받아들이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뭐 서사시에서는 극적으로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거를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고귀한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고귀한 경쟁. 아름다운 경쟁, 고귀한 경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자, 그 밑에서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그대가 말도 잘하고 일도 잘 처리하는 인물이 되도록 말이오라고 얘기하죠. 자, 아킬레우스의 후견인 포이닉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이제 이런 얘기하죠. 너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처리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말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처음으로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일을 잘 처리하는 건 이제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무궁을 쌓는 건데, 자,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제1인자가 될 수 없다. 제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말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자, 이건 뭐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다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말은 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로고스. 자, 이거는 이제 자, 논리적인, 뭐 체계적인 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등장하는 것들이죠. 원래 이제 이 말은 이제 레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말하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조리 있게, 그러니까 문법이나 신텍스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의미에서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이성으로 바뀌는 것들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말인데, 여기서 이제 미스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자,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고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미토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서사시를 보면 처음에 어떤 여신이여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돼. 새벽 기도에 가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려주고 싶지.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미토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레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이 레시스예요. RH 레시스.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레토릭. 수사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설득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사람은 논리적인 말에 설득당하지는 않아요. 그러죠.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수학적인 언어라고 체계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어떤 체계적인 언어도 있지만 굉장히 감정 또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들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레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내면적인 특성들을 표현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연설 이걸 이제 아고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에서 내가 이제 법정에 나와서 법정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나는 그냥 평상시에 뭐 저작거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장소마다 공식적인 표현 방식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아고레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자, 이건 광장이라고 하는 거, 광장이자 시장인데 여기서 하는 어떤 공적인 어떤 연설들. 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런 어떤 공적인 언어를 하거나 아니면 레시스라고 하는 어떤 설득과 관련되는 언변을 하는데 그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값어치를 부여하거나 그것의 어떤 의미나 중요성들을 부여하는 어떤 개념들이 여기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효과적인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5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언변의 장악이 정신적인 지배 지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레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언변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설득적인 언어들을 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뛰어난 무궁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말하면 너무 무식하다. S대 나왔는데 막 정말 일자 무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탁월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어떤 전사적인 풍미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뭔가 세계를 사유하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나중에 이제 아킬레우스가 여기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이제 그 귀족으로 나오는데 아킬레스가 이제 파트로클레스가 죽었을 때 헥토르를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수많은 전공을 쌓죠. 근데 이제 트로이 영화 보시면 이제 헥토르하고 이제 1대1 붙죠. 아주 헥토르를 죽이고 헥토르를 끌고 가서 마체대 끌고 가서 이제 몇 바퀴 돌려요. 완전 시체를 막 썩게 하죠. 근데 이제 그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외였죠. 자기 자신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테 그 미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또 동시에 엄청 감수성이 풍부한 인간다운 그런 어떤 면모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귀족의 그 아레테의 특성이 너무 그냥 어떤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까지 이제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4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단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전통적인 전사의 탁월함뿐만 아니라 고귀한 인간상은 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요구 이것까지 보완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같이 수용된 측면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로 이제 4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명예라고 하는 거죠. 탁월함의 주요 연관은 이제 명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로 보시면 더 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척도와 관련이 돼 있고 또 인간의 공동체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흐르지 않는 이유는 이 내면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항상 공동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성. 밑에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계급적인 존재이고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논의되는 그 장에 있다.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중력장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 굿맨은 항상 굿시티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가치들은 뭐 초월적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늘나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또 뿌리 내리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영향을 받고 이것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칭송과 비난, 이거 이제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식들이 항상 제3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이제 공유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뭐 한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호메로스의 귀족 문화와 양육에서는 이제 그 일리아스나 이제 오디세우스의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80페이지에 아까도 형상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 그리스 말로는 이제 파라데이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지금 그리스 말로 이제 파라데이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에 보면 이제 과학적인 인식이 그때 당시에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또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담론이라고 얘기해요. 담론. 그러니까 지배 담론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야기가 통용되는, 또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일정한 형태의 이제 이야기 무리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제 파라데이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지금은 뭐 AI, 챗 GPT,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과거 시대에는 뭐 민족주의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어떤 일정한 형태의 금치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또 해야 되는 말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80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제 오디세이아에서 이제 그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죠. 아들에게 이제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뭔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가 왔을 때 어떻게 그를 잘 맞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그대는 어린애 같은 생각을 더는 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소. 아니면 그대는 고귀한 오레스테스가 이름난 아버지를 살해한 살부지수인 교활한 아이기스토스를 죽여 온 세상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명성을 얻었는지 듣지도 못했단 말이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죠. 자, 오레스테스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아가멤논의 아들이었어요. 아가멤논의 아들인데, 아가멤논은 이제 그리스 총사령관이었죠. 그래서 트로이에 원정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트로이를 무너뜨리고 돌아왔는데, 부인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이게스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바람이 나요. 바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이게스토스하고 부인인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서로 짜가지고 아가멤논을 죽여요.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아들까지, 오레스테스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스 이제 신화를 읽어보면. 근데 이제 클리타임네스트가 이제 왜 아가멤논 자기 남편을 죽이고 정부인 아이기스토스를 이제 따라가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투장을 하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이제 신탁이 내렸는데 아가멤논의 딸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피게니아를 산채로 바쳐요. 그거를 클리타임네스트가 봤어요. 자기 사랑하는 첫 딸을 남편이 국가와 대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언젠간 죽인다. 내 딸을 죽였지. 너는 언젠간 죽인다. 이게 이제 복수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오레스테스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정부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또 이제 엄마하고 또 아기스토를 또 죽여요. 그러면서 또 복수의 여신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이거를 헤쳐나가는 것이 이제 오레스테스의 어떤 그 희극 비극에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인데 텔레모커스에게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부인이 누구죠? 페넬로페. 저희 장모님 이름이 페넬로페인데 페넬로페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디세우스가 20년을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타케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뺏고 또 이 아름다운 페넬로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구원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집에서 진치고 밥 먹고 막 행패 부리고 이제 이런 건데 이 오레스테스가 그거를 계속 본 거죠. 아니 이제 텔레마코스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해요. 자기 이제 어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 너도 오레스테스처럼 아버지나 어머니 죽일 수 있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본보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이제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영웅 신화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아킬레우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킬레우스도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마 테티스가 너 전쟁에 나가면 또 전쟁에 나가서 헥토르라고 하는 트로이 왕자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삐져가지고 자기한테 받았던 선물을 아가멤논이 이제 크리세이아라고 이쁜 여자를 자기가 전투에 뭐라고 그러죠? 노량물로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뺏겨요. 뺏기니까 이제 자기 싫다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군이 계속 10년 동안 이기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열세에 빠지죠. 이제 그러다가 헥토르가 그리스의 아니 그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가 나와가지고 이제 파트로클로스라고 아킬레우스의 동성 연애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사촌이긴 한데 동생 연애가 있는데 걔를 죽여버려요. 근데 걔가 파트로클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쓰고 나와요. 그 뭐죠? 전투용 그 갑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헥토르가 쟤만 죽이면 됐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죽였는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트로클로스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헥토르를 죽이러 가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 예언이 떨어지죠. 반드시 헥토르를 죽이면 너도 죽어. 근데 이제 비장하게 가거든요. 내가 죽어도 이건 이제 갚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하여튼 이제 이런 모범이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되게 막 조약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순하게 이제 현재에 있는 어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뭔가 중후하고 어떻게 좀 고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목숨도 초계같이 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거기 이제 트로이 영화도 보면 이제 헥토르도 마찬가지. 헥토르도 이제 그 아킬레우스가 거기 트로이 성에 와가지고 불러내죠. 헥토르 나와라라고 했는데 나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아킬레우스는 신이에요. 반인 반신이에요. 나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말려요. 나가지 말라고. 자, 윤봉길 의사나 이제 독립투사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이제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하겠다. 제 와이프나 애들이 잡겠죠. 야, 이 돈 갖고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독립군한테 주고 너도 죽으러 가냐고 말리겠죠. 놔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뭔가 근거를 대야 되죠. 이 뭔가 근거를 대는 게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 아레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자기가 가는 게 지금 무의미한 거예요. 이 순간 무의미한 거죠. 개죽음 당하는 거죠. 헥토르처럼. 자, 그런 근거들을 이제 플라톤은 이 8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선의 이데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의 이데아. 자, 이런 어떤 본보기 제시를, 자, 뭐 호메로스에서는 헥토르도 나오고 뭐 오레스테스도 나오고 아킬레우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그 등급을 좀 높여서 제시한 게 플라톤은 이제 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의 이데아.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귀족의 탁월함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은 이제 왜 이런 걸 제시하냐?
자, BC 5세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황금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황금 시대인 이유는 아테네가 델루스 동맹을 맺고서 그러니까 델루스 동맹은 이제 그리스에 있는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 각국으로 식민지를 개발하는 건데 그 본부가 바로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요. 그게 BC 5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 귀족이고 평민이고 노예고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평등과 관련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그리스가 민주사회라고 하는데 절대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데모크라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데모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대중이라고 했는데 대중이 아니에요. 그리스는 마을 단위가 데모스 단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가족장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걸 이제 주인이라고 했는데 가족장이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죠. 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뭐 사위든지 그다음에 노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의 데모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데모스의 대표자가 나가서 하는 게 민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직접 지금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그거를 뭐 지금 현대 사회처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제 간접 대의 민주 정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 사회가 이런데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이제 분개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사회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베이직 사회죠. 자, 이거는 이제 베이직 사회, 나중에 스파르타 3도 나올 텐데, 자, 베이직 사회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이것만 생물학적인 욕구만 충족하는 사회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돕고 필요한 것들을 뭐 품앗이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뭐 내가 옷을 만들면 너는 이제 농사를 짓고 바꾸면 되는 거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구석기나 신석기처럼. 근데 이 사회 다음에 어떤 사회가 나냐면 이제 타락한 사회가 나오는데 타락한 사회가 뭐냐면 럭셔리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신발도 이쁜 신발, 빨간 신발, 7cm 신발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신발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도 그냥 옛날처럼 뭐 주먹밥 이게 아니라 흰 쌀밥에다가 아니면 거기다 뭐 볶음밥 뭐 이런 식으로 새우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게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BC 5세기경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델루스 동맹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자,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중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 위에까지 이탈리아 그다음에 지금 그 터키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그리스 땅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헬레니즘 가면 이제 인도까지 와버려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다 그리스로 들어가요. 노예나 농민이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가 망하죠. 플라톤 이후에 325년 그리스가 망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821년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망해요. 로마한테 속국을 당하면서. 그게 바로 BC 5세기 이때 반짝하고 100년 반짝하고 그리스가 망해요. 자, 이거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플라톤이 또는 소크라테스가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거를 칼리폴리스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를 벗어나서 이상향으로 가는 거. 이걸 이제 칼리폴리스, 여기서 칼로스라고 하는 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칼리폴리스니까 아름다운 도시죠. 아름다운 도시를 국가를 꿈꿔. 이게 이제 플라톤이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또는 법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세계죠. 인간이 이런 생물학적 베이스를 갖고 살면 100% 타락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라데이그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본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 변론 읽으면 제가 이제 그리스 철학 공부하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그거 읽고 펑펑 울었어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500인 법정에서 280대 230, 그러니까 250만 넘으면 석방이에요. 근데 유죄 판결을 280명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딱 30명 넘은 거죠. 30명 때문에 이제 사형 안 당할 수도 있네.
근데 이제 되게 뻣뻣하게 얘기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성장과 교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했다. 나를 고발한 멜리토스라든지 뭐 아니토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상모략한 것이다. 얘기해요.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뒤집히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자, 이제는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갑니다. 그러나 누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 이 말을 해요. 제가 이거 그리스 말로 대학교 4학년 때 읽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갑니다. 근데 누가 가장 더 잘 사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 자, BC 5세기경에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 살러 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만 자기는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정말 훌륭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냐? 모르겠어요. 이생에 살면서 뭐 똥이라도 집어먹고 사는 게 더 훌륭한 삶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파라다이그마, 본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 번영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실현하면서 내가 전혀 나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인가. 내가 못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못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그 자부심을 악시오 이제 프레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프레페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적합한 가치를 갖는 거. 그러니까 뭔가 형이사학적인 가치, 뭐 심적인 가치, 어떤 초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생물학적인 거,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것에 맞춘다라면 이런 개념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억압해가지고 내가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처럼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크산티페라고 하는 악처가 돈도 하나도 안 벌어오니까 욕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흥청망청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좀 고상하고 뭔가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파이데이아를 고민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것들이 너네가 정말 잘 사냐? 니네가 볼 때 내가 죽으러 가는 건데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의 이데아, 선의 철학적 이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